그간 일본 영상들을 통해 그들의 단계를 지켜봤고 예상해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상황을 왜곡하고 비하하더니 한국이 전세계의 호평을 받는 상황이 되니 애써 무시하다가 이제는 슬슬 무섭고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배워야 되나 라는 3단계로 들어가는 초입이라는 큰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3단계의 초입, 한국에 대한 보도가 양적 질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최근 며칠간은 성공, 그리고 어떻게 라는 단어가 기사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한국의 대처를 폄하하던 그 수많은 기사들은 쑥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한 3단계, 벤치마킹으로 전환하기 직전 집중 조명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파원 보도, 기고문, 르포 등 여러 형태의 글을 통해 그들의 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한국에 밀리는 모습은 애써 감추고 꺼려했던 그들이기에 전세계가 한참 전부터 학습해왔던 한국의 대응인데 이제서야 현해탄 건너편을 향해 삐쭉 머리 내밀고 바라보며 슬그머니 응수타진 해보고자 하는 그들의 심리가 짜라기까지 합니다. 먼저 중국, 한국, 일본의 대응책을 비교한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전체 내용으로 판단할 때 제목에 중국을 집어넣은 기자의 심리가 너무 뻔하게 읽혔습니다. 한국만 놓고 이야기하자니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곁다리로 중국까지 집어넣은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키나와의 의사 전문가 요시히로의 기고문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기사는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제어가 가능한 세 개의 국가인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노력을 되돌아본다라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아직은 제어가 되는 국가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자신들의 순서를 맨 뒤로 했군요. 먼저 중국은 지역 단절을 통한 제어를 했다고 간단히 언급합니다. 근데 중국을 이야기하는 건 이게 끝입니다. 기사는 여기서 철저한 롤러 작전을 펼친 한국이라는 별도의 소제목과 함께 한국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롤러 작전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자주 쓰이는 말로 롤러는 도로 포장 같은 거 할 때 바닥을 다지는 용도로 쓰이는 무거운 중장비를 말합니다. 아직도 일본식 영어 잔재가 남아서 공사장에서는 이걸 콤비로라라고 말하곤 하죠. 역시 사라져야 할 용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롤러 작전이라는 건 이렇게 마치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듯이 모든 일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나가는 방식을 뜻합니다. 한국은 철저한 롤러 작전에 의해 주민들을 체크하고 문제시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차단으로 연결했다. 그 결과 집단적인 발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누르는 데 성공하고 있다. 하루 900명이 있었던 날도 있었지만 지금은 100명 전후가 되었다. 확실히 한국은 이번 싸움에서 모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한국을 일단 성공적이고 꼼꼼한 성공 모델로 정의하며 자신들 일본을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주민들의 협조로만 억눌러온 것이기 때문에 유럽, 미국과 같이 대규모 발발이라는 불상사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것이 일정 규모가 되어버리면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제어되지 못한다. 기사는 바로 다시 한국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 제어가 되지 못하게 되면 한국에 배워서 롤러 작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위한 의료 종사자들의 여유가 일본에는 없다. 우리는 확실히 상황이 심각한 사람들에 대한 대응에 쫓기고 있다. 소규모 진료소 또한 응급 외래를 피해오는 경증인들에 의해 쫓기고 있을 것이다 라며 한국과 달리 자신들은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임을 시인합니다. 한국은 군대까지 투입했지만 일본은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심사정책, 요양시설의 확보, 정부 수집을 통한 대책 등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중요한 것은 실행 가능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일본 대지진 때 피난소에서 한 보건사가 화장실을 청소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청소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탄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라며 이전에 겪었던 그들의 실제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사전 준비와 대응은 빨라야 한다. 며칠 늦어지면서 대상자가 늘어나면 시스템이 따라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보셨듯이 한마디로 한국을 배워야 할지 모른다는 운을 뗀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에 중국을 왜 포함시켰는지는 이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한국에 배워서 그들의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저 전문가와 매체의 의견이 비단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보실 기사는 특이합니다. 최근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전 헝가리 유람선 사건 때 강경화 장관을 직접 언급하며 자신들의 정치인들과 대비시키고 싶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제어라는 단서하에 문재인이라는 이름 석자를 사용했는데 이전에 일본의 수많은 기사들에서 한국의 정치인 이름을 직접 언급한다는 건 보통 비난이나 폄하, 왜곡을 위해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용어와 지도자들 이름을 직접 변개하는 모습은 그들의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사는 왜 한국 문재인 정권은 이번 상황에서 건투할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으로 거시, 미시적 시각을 모두 활용해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했고 당국 책임자들은 조금이라도 신경을 풀면 언제든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자민당의 대책본부 관계자로부터 전해들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일본은 예측치 못한 상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부터 머리전환이 아무래도 둔하다. 언론이 필요 이상으로 위기를 부추기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현재까지 억지로 상황을 억눌러왔던 이유를 이야기한 기사는 한국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편 일본처럼 강제력을 수반하는 조치를 최소화하면서도 상황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이웃 한국이다.
한국은 외출이나 여행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에 대한 제재는 없다. 음식점 등에 있어서도 예방조치 준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영업을 금지하지는 않으며 대구의 경우에도 중국처럼 교통을 멈추고 차단하지 않았다며 중국과의 차이점을 이야기한 기사는 한국은 그 대신 철저한 정보 공개를 선택했다며 한국의 정보기술 활용 측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기사는 한국은 휴대전화 사용자가 속한 기지국을 통해 확정된 사람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곳에 URL을 입력하면 그 사람의 행동 경로까지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그리고 CCTV를 통해 철저히 경로를 밝혀낸다. 한국은 과자 하나도 카드를 사용하는 사회이다라며 자신들과 다른 문화적 토대를 이야기합니다. 역시 이 대목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한 이 기사는 집단 위험성이 발생하면 그 위치 근처의 기지국을 이용하고 있던 사용자들에게 관리본부가 차례로 전화를 넣고 증상의 유무를 문의한다. 물론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것을 따르고 있다고 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한 한국민들의 감정을 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은 한국은 북한과 준전시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 경험이 있고 유사시에 익숙해져 있다고 말했다고 역시 또 군대 얘기까지 꺼낸 기사는 타이틀에서 언급했던 현 정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이러한 상황에 철저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이다. 과거 수차례 위기 상황 시에 미흡한 정부의 대책을 경험했던 과정에서 반대편 비판 세력의 선봉에 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는 출범 후에 위기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왔다. 2019년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를 흐르는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은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현지에 급파했다.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라면 외무성 영사국장 또는 기껏해야 차관이 담당하는 이슈라며 놀라워했다고 헝가리에서 일어난 불행한 과정 속에 자신들과 대비됐던 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기사는 한국의 현 정부는 과거에 자신들이 비판했던 점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신경쓰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문재인 정권의 철저한 정보 공개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 대통령과 서구의 미디어가 한국의 대책을 칭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서구의 입을 빌려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합니다. 3월 말 워싱턴 포스트는 한일 양국 간 대응을 비교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양국은 최근 징용 피해자나 우길기, 지소미아, 수출 규제 등의 과정을 겪으며 모든 사안에 있어 대립하면서 양국을 라이벌 관계로 의식하는 점이 양국 간의 대응 차이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기사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만큼은 한일 경쟁도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한일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국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결국 이 기사는 미국의 입을 통해 일본이 한국과의 경쟁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비슷한 형태의 대응을 주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와 함께 한일 협력이라는 결론을 통해 일본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현재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내비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르포 형태로 생생하게 한국의 모습을 전달한 기사를 통해 역시 그들이 지금 한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생하고 자세한 르포 형태인 본문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인용문들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선거를 실시합니까? 이런 상황인데 한국은 선거 연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합니다. 왜 그러시죠? 그랬다. 일본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라서 한국도 선거가 연기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해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갔다. 적어도 그 문제는 해결됐고 시중에서 일상적으로 고성능 제품을 살 수 있다. 주한 일본인 중에는 일본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한국도 아직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맨몸으로 도전한 서구권 국가들과 한국은 후방의 기능이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3월 하순부터는 일본에 비해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집단 발발의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정부의 시스템이 단번에 안정된 것도 크다. 이 글을 쓰기 전 2개월 동안 한국 정부도 모두 이 사태에 몰두한 날들이었다. 대통령 이하 정부 관료, 지자체 공무원들 모두 노란색 전투복을 입고 일관되게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국민에 대해 항상 경계와 단결을 호소해왔다. 한국이 중대 국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이다. 첫 번째, 정부의 신속한 시스템 전환,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다. 그 양자가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각화되면서 국민의 위기감은 공항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반대로 정부의 구심력이 강화되었다. 3월 1일 정부는 중대한 발표를 했다. 바로 차별화된 대응이었다. 한정된 의료 자원을 심각한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취해진 이 조치는 발표 다음 날인 3월 2일부터 대기업들의 연수원이나 공무원 시설 등을 활용해 충당하기 시작했는데 겨우 10일 안에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을 완료한 그 속도는 대단했다.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이미 한국에서 일어났었다. 예를 들면 최근의 문제도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개인별, 요일별 배급제를 통해 극복이 되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있기에 안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이기고 있다. 여기에서 작성자는 실제로 한국에서 받은 긴 메시지를 기사에 소개합니다. 확인된 사람의 이동 경로를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최초 테스트, 보험증, 주민번호, 신용카드, CCTV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전 같으면 해당자가 지나갔었던 장소일지도 몰라 불안했을 테지만 이번엔 세세한 정보 공개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합리성을 원한다. 정치적 슬로건으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나 쓸데없는 위기감을 부추기는 미디어 등을 한국인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기사는 한국의 성공적이고 침착한 대응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국 한국인들이 합리적인 것을 신뢰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들은 그걸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일본은 이제서야 모두에서 말씀드린 한국 벤치마킹이라는 3단계에 진입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기사들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솔직히 많이 늦었다고 보입니다. 바로 어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엄청난 수치가 하나 나왔습니다. 확인된 사람의 80%가 경로 불명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이며 향후 전개 과정을 예측함에 있어 최악의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5% 내외이지만 여전히 위험하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우리보다는 16배나 높은 일본의 이 경로 불명의 상황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게 될 혼란을 미리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명이 어디에서 노출됐는지 몰라서 고민한다면 일본은 16명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기하급수적인 확대를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차이를 낳을 겁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아베 속수무책 결국 한국 따라한다. 일본 반응,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 망연자실, 그리고 삼성전자 일본 시장 잠식 시작, 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결국 본인의 과거 정책과 이번 세계적 악재 사태로 인한 상황의 카운터 펀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베는 7일 일본 경제는 전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세계적 악재 확산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 배경을 이같이 설명해 버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임시 가기, 우리나라 기준으로 국무회의격이 되겠죠. 이 임시 가기에서 결정한 세계적 악재 대응 긴급 경제 대책의 사업 규모는 108조엔, 한화 기준 약 1200조 원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냐면 리먼 쇼크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서 2009년 발표한 경제대책 규모가 56조 8천억 엔에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인 것이죠.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로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의 속도로 일본 내에서 세계적 악재 확산이 계속되면 아픈 사람들은 2주 후에 10,000명, 한 달 뒤에는 8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인 접촉을 이제는 줄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또 재미있는 점은 이제 와서 일본 국민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가 이 세계적 악재 대응 방법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과 아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세계적 악재 확산 초기 당시 우리나라는 의료체제 붕괴로 실패할 것이다. 저 방법들은 옳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도쿄올림픽도 세계적 악재를 이겨내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호언장담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 도쿄만 봐도 아비규환이 돼버린 상태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를 욕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따라하고 있죠. 사회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직종을 제외하고 웬만하면 텔레워크를 실시해라. 출근이 필요한 경우는 순환근무로 출근자 70% 이상을 최대한 감축해라. 다른 사람과 충분히 거리 두어라. 사회적 거리 두기겠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학습 적극 활용, 초, 중, 고, 개학이 연기된 것과 관련이 있겠죠. 또 집회와 이벤트, 회식 자제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세계적 악재 아픈 사람 수가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사실 저는 믿어지질 않습니다. 검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 아픈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곧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칠 것 같은데요. 일본도 여태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을 비아냥거리거나 본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숙 분위기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쿄를 비롯한 긴급사태 대상 7개 지역에 있는 외식이나 오락 상업시설 대부분이 잇따라 휴업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국민성 자체가 지도자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민족이라는 이 2차 대전 이후 평가가 있을 정도로 지도자의 말을 아주 잘 따르는 나라입니다. 결국 정부 방침에 따른 순종력 자체가 대단한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아베 정부가 조금만 빨리 이 긴급조치를 했더라면 어쩌면 또 세계적으로 좋은 사례를 남겼을 수 있는데 이미 사회
곳곳에 세계적 악재가 퍼져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기고 이 일본이 진정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베의 정치적 욕심과 이익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어닥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결국 이를 의식해서인지 세계에서 성공적인 모범 사례라고 칭송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방식을 이제는 하나둘씩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이 세계적 악재 검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일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앞장서서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유전자 증폭, 즉 PCR 검사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아베 총리는 7일 오후 이 세계적 악재와 관련된 긴급사태를 선언한 후 일본 민영방송 이 TV 도쿄에 출연해서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앞서 열린 세계적 악재 대책회의에서 PCR 검사 능력을 현재 하루 10,000건에서 20,000건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전면 도입할지 주목이 됩니다. 이미 아이치현, 나고야시와 니가타현, 니가타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아베 정부가 대놓고 발표는 못하고 있지만 쪽팔려서 하라고도 못하겠죠. 여하튼 일본의 몇몇 현, 시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벤치마킹을 한 상태이고요. 결국 아베 총리가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한국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으로 대량 검사를 실시해 세계적 악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해왔고 일본은 늦었지만 어떻게든 차단을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베가 정말 제대로 하려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최근까지 도쿄에서만 PCR 검사 건수가 하루 200건 수준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도쿄에서 아무리 이 아픈 사람 수가 나와 봐야 하루 200건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음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사실상 더 많을 테고 그런데도 하루에 도쿄에만 아픈 사람 수가 나타나는 것이 최근 100명 이상이면 도쿄 인구가 그냥 1,000만이라고 한다면 더 높겠지만 50만 명 이상 감염은 확실해 보입니다. 정말 끔찍한 나라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세계적 악재 확산 차단에 대해서 늦고 안 늦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아베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험한 사기를 쳤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올림픽이 결국 연기되기는 했지만 자기 나라는 걱정 없다고 연기 발표 직전까지 전 세계를 속여왔습니다. 사실 믿는 나라는 별로 없었겠지만 그래도 올림픽을 강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끔찍합니다. 선수도 걸리고 관중도 걸리고 난리가 났겠죠. 후쿠시마 원전 이제 괜찮다. 과연 이 말도 지금 행동으로 봐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자국의 국익 말고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일본과 그것을 알고도 침묵하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앞으로도 세계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과 생각이 드네요. 추가적으로 일본이 악질적이라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또 안 했다는 것이죠.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과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빠른 시간에 검사, 분류, 격리 혹은 봉쇄, 그리고 치료를 하냐인데 일본은 옆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방식이 단지 우리나라라는 만이라는 이유로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하지 않아 왔죠.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과 가까워서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었음에도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말이죠. 이제 와서 PCR 역량이 부족하다고 핑계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역량이 분명 부족했지만 정부와 기업들이 연계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기술적으로 해결할 문제를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찾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한 방향으로 발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도 분명 이런 부분을 채울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서 일본의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많은 사람들이 겪을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정말 안타깝네요. 자, 다음은 일본 내에서 잘 나가는 우리나라 기업의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중국 스마트폰의 추락이 현실화하면서 소니도 떨어지고 있고 화웨이와 반대로 삼성전자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 점유율에서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5위권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삼성전자가 상위 5개 기업 중 유일하게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3위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특히 일본에서 좋은 실적을 내던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의 추락이 이 같은 성적표를 만들어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점점 더 압박되고 강화하면서 일본 내 통신사가 화웨이 제품 판매를 일정 기간 중단했을 뿐 아니라 화웨이 기기에 대한 구글 서비스 공급이 끊기면서 일본 내에서 급격한 점유율 하락을 면치 못한 것이죠. 소니 또한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그 반사 이익이 우리나라 삼성전자에게 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삼성의 로고를 지운 이후에 아주 일본 내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이 세계적 악재 속에서 일본의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더욱 급속하게 확산되길 바라며 오늘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